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는 어디서 무엇을 했냐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모레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거라며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며 최근 해외 순방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장동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폭로를 쏟아낸 배경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까지 모두 떠안기는 싫다며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도 그동안 희생자 유족들의 생각과 의견을 모아서 듣기가 어려웠죠. 유족들이 서로 만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모임과 소통 공간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처음으로 함께 공식 석상에 나와 심경을 토로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족들이 공식 기자회견을 한 것은 참사 24일 만입니다. 가족에 대한 짙은 그리움과 함께 사고 당시 국가는 어디 있었느냐는 원망을 쏟아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자 엄중 문책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첫 기자회견. 어머니의 손에 딸의 영정이 들려 있습니다. 지금도 믿기지 않는 떠난 가족들 생각에 시작부터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밥 먹자 하면 맞벌이 하면 엄마 아빠 걱정할까 봐 투정 한 번 없이 함께 해준 우리 딸. 부르면 금방이라도 걸어 나올 것만 같은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국가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참사는 총체적 안전불감증에 의한 간접살인이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운명의 10월 29일 저녁 10시 15분 이태원도로 한복판 차디찬 죽음의 현장에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진심 어린 사과와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와 제대로 된 사과,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책임 있는 자들은 책임지고 대통령은 진실성 있는 공식 사과하십시오. 성역 없고 철저한 책임자 조사도 요구했습니다. 참사의 책임은 희생자들이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의 군중관리 실패에 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떠버린 행안부 장관 이상민, 보고받은 적 없다, 몰랐다라고 일관하고 있는 용산구청장 박희영. 논란이 됐던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유족들이 동의할 경우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다만 명단 문제가 논란이 된 건 유족들이 만날 기회를 만들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소통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족들이 모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유족들이 무슨 반정부 세력도 됩니까? 유족들은 또 진상과 책임 규명 과정의 유족 참여 보장, 희생자 추모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도 호소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첫 회견을 계기로 더 많은 유족이 참여하는 단체 구성 가능성과 정부의 응답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이번 주에 다시 불러 참사 대비와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 서장은 자신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고 소방관들은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특수본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13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하나하나 반박한 겁니다. 공동 대응은 용산소방서 관할이 아니라 남산에 있는 서울종합방지센터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소방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도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안 걸은 이유는 그쪽 그 후면부 상황에 구조 구급 거기 활동에 몰두하니라고 제가 못 걸었어요. 그거를 본부장이 대신 걸어줬습니다. 소방안전근무조가 지정된 근무 장소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규정상 꼭 거기서 근무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서장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경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가운데 소방노조도 반발에 가세했습니다. 특수본을 직접 찾아가서 최 서장을 비롯한 현장 소방관에 대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대국민 서명지 10만 부를 전달했습니다. 경찰청 특수본에 바란다.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희생자에 대한 최고의 추모이다. 소방노조는 고발인 조사에 출석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실 지휘 책임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특수본은 최 서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최 서장의 반박은 단순 부인에 불과하다면서 그동안 확보한 문건과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부실 대응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오는 26일 최 서장을 재소환해서 사실관계를 한 번 더 따져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이번 주 안에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특수본은 또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뒤 되돌아간 의혹을 받는 용산구 보건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해 피의자 추가 입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특별수사본부가 이들의 책임을 어느 정도 규명한 뒤 윗선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경찰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주요 피의자들은 한결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능했다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몰랐다는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관건인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력에 달렸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주요 피해자들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참사 현장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직무에서 손을 놨다는 직무유기 혐의, 그리고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치할 의무를 저버려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입니다. 이런 혐의들이 성립하려면 피해자들이 참사 발생 사실을 제때 알았거나 미리 예측할 단서가 존재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구청과 경찰 현장 책임자들은 마치 입을 맞춘 듯 몰랐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날인데도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예? 못 받았습니다. 어떤 그런 말씀 드리기조차도 부끄럽고 참담하지만 그때까지 정확한 현장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기 전의 상황이라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자느라 보고를 놓쳤다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능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전략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특별수사본부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 참사 자체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었다, 예상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변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어떤 고의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혐의 적용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관건은 몰랐다를 뒤집을 결정적인 물증 확보. 특수본이 참고인을 폭넓게 불러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몰랐다는 진술과는 상관없이 다른 제3자의 진술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혐의 사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특수본이 수사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1차 책임자 소환 조사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특수본이 어느 정도의 수사력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특정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건 처음인데 대통령실은 국익 훼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MBC에 대해선 기자단의 입장을 요구하면서 징계 결정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화나 방문 당시 조명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대통령실이 장 최고위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특정인을 상대로 직접 법적 조치에 나선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장 최고위원이 가짜뉴스를 공당의 권위 있는 회의에서 퍼뜨렸고 해명 이후에도 사과는커녕 허위 사실을 계속 부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교 국익을 침해하고 국민 권익에 손해를 끼쳐 묵과하기 어려웠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동남아 순방과 사우디 회담 등 외교 성과를 거듭 설명하며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을 비롯해 순방 성과를 깎아내리는 야당 측 주장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모두 국익과 직결되는 것이며 국익 앞에 여야가 없습니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국익 훼손을 이유로 들었던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 대통령실은 특히 약식회견에서 항의성 질문을 한 MBC 기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면서 의견을 내지 않은 기자단에 자정작용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 함께 만든 상징, 즉 약식회견이 난장판이 됐다며 경호구역이 촬영된 건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행위가 반복된다면 안함만 못한 게 될 테니 재발 방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MBC 기자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재발 방지책 마련 없이는 약식회견 재개가 어렵다고 보고 다른 방식의 소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석방되자마자 각종 폭로를 쏟아낸 남욱 변호사의 주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정점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있다고 의심하는 검찰 수사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주장 대부분이 들은 얘기라는 점에서 한계도 있는데요. 내일 밤 자정엔 김만배 씨도 석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쏟아낸 증언은 대장동 개발 사업 전후 유동규 윗선에 이재명 대표 측이 있었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현재 2013년 남욱 일당에게서 뇌물 3억 5천여만 원을 받고 지난해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뒷돈이 사실은 정진상, 김용 이 대표의 최측근 몫이었다는 게 남 변호사 증언의 핵심입니다. 남 변호사도 스스로 밝혔듯 법정 증언 대부분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2014년 지방선거 자금 지원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이후 김만배 씨에게 비자금 20억 원을 추가로 줬다거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도 대준 돈이 있다고 들었다는 남 변호사 말에선 수사 확대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또 검찰이 이미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지방자치 권력의 사유화로 규정한 만큼 이미 재판 중인 대장동 일당의 공소사실 일부가 이 대표의 측근들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남 변호사의 증언을 포함해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며 증거와 사실관계가 쌓이면 공소장 변경도 검토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남 변호사의 증언은 모두 김만배 씨 등에게서 들은 얘기에 불과하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속 적부심을 청구한 정진상 실장 측은 YTN과 통화에서 정작 김 씨는 남 변호사가 들었다는 얘기를 부인하고 설령 그런 말을 했더라도 과장된 얘기라고 주장해왔다며 신빙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범들은 다 풀려나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정 실장만 구속 수사를 받는 건 부당하다는 점을
구속적부 심사 때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이 입을 열지 않는 한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김만배 씨의 진술은 검찰 입장에서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정 실장의 이메일 기록 같은 물증도 확보하고자 과거 일했던 경기도청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검찰 수사 속에 친 이재명계에서도 잇따라 구속된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되지만 이를 계기로 당내 반발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친 이재명계의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자진 사퇴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당직을 수행할 수 없는 만큼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게 상식적이라는 취지입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도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겠지만은 본인이 그냥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 대표는 연일 민생 행보에 주력하며 최측근 구속 등 자신을 둘러싼 전방위 수사에 대한 공개 발언을 아끼고 있습니다. 측근 구속 수사 관련해서 그래도 지금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께서 뭐 유감 표명이라든지 그냥 간단하게라도 하실 말씀 없을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며 당 단일 대우가 점차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절차적 판단은 하지 않고 정치 탄압이다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저희가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이런 비슷한 일들에 대해서 대처해 왔었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결이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요구 등 수사망이 조여올수록 갈등이 분출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단 공개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던 의원총회에서 별다른 반발은 없었습니다. 김용 부원장이랑 정진상 실장 관련해서 당원 80조 도입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논의가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당의 명운을 걸었다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옥새라도 할 참인가? 범죄 비호 인계철선을 거두고 이재명 사당에서 공당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당 안팎의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취임 3개월을 맞은 이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석방된 남욱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지금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과 관련한 폭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형태는 뭐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 뭐 이런 전언이 대부분입니다만은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작년에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에 검찰에 출석해서 이야기한 게 크게 보도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그 직전에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됐는데 그 며칠 뒤에 귀국해서 검찰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들어왔더라면은 민주당 후보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도 굉장히 박빙으로 갔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그 전에 만약에 공개가 됐더라면은 그 박빙의 승부는 뒤집혔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대장동 그 실소유주 그분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은 그 이상 수사를 진행을 안 했죠. 본인들은 지금 보면은 검찰에서 제대로 따져서 물으면은 다 이야기할 뭐 그런 마음도 돼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귀국했을 때 보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 이번에 정부가 바뀌고 사실상 이제 재수사를 하게 되면서 두 남욱 또 유동규 그 이전에 유동규 씨부터 본격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남욱 씨가 그렇게 하고 있고, 내일 모레인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이제 구속 만기 석방되는 또 김만배 씨도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그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죠. 또 유동규, 남욱 이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내 죄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남이 지은 죄까지 내가 감당하기 싫다. 남의 감옥 살이까지 대신 살고 싶진 않다. 그건데 김만배 씨도 입장은 뭐 같은 입장일 건데 김만배 씨까지, 근데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걸 두 사람이 진술한 걸 뒤집으려고 하면은 그거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그 진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좀 두고 봐야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모레 석방되는 김만배 씨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천화동인 1호 뭐 지분과 관련한 뭐 이야기라든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요. 유동규 씨도 석방되고 기존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요. 남욱 변호사도 변호사니까 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석방되고 나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던 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어도 지금 뭐 지난번 3월 달에 대선이 있었고 지금이 11월 달이니까 한 8개월, 9개월 정도 수사가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의 저 말이 설사 만약에 맞다면 그동안 9개월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저걸 공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검찰도 저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동안 엄청 수사를 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증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만 좀 바뀌었고 더군다나 남욱 변호사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카더라예요. 카더라 이외에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새로 나온 사실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건 도대체가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남욱 변호사가 2015년 2월 달 그 당시부터 자기는 이재명 시장실의 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수사가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고 최근까지도 김만배 씨는 다 천화동인 1호가 자기 거라고 했고 각각 정영학 씨도 그렇고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다 다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장기간 동안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떠들썩했던 사건들이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서 돌변해가지고 한쪽으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책임 있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한쪽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몰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이 주장은 저희들이 애초부터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기획수사하고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종착점을 정해놓고 몰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 이제 검찰 수사에서 추가적으로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 기간 동안에 추가적으로 어떤 물증을 확보할 것인지 뭐 이런 점을 좀 주의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네. 일부 이제 소위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측근과 최측근과 이른바 분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이어 이렇게 구속된 상태에서 좀 입장 표명을 해야 될 시점 아닌가, 최소한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민주당 내부의 기류이기 때문에 김영배 의원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의원총회에서는 뭐 특별한 다른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개별 의원 단위로는 여러 이제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당헌 80조에 보면은 우리가 부패 혐의나 이제 부정한 자금을 받았을 때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조항의 적용 여부를 지도부에서 빨리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네. 혹은 그걸 지도부에서 하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사퇴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정성호 의원님의 뭐 이렇게 말씀도 있었고 예. 포함해서 여러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이고 정말로 이게 부당하고 억울한 수사라 하더라도 기소가 되어 있는 마당이고 명백하게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함께 싸워나가기 위해서도 국민들께 좀 신뢰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이제 1차적으로 당직과 관련된 당헌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당내에서 좀 논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조금 지켜봐 주시면 우리가 민주당이 충분히 이런 부분을 이 뭉쳐서 부당한 이런 정치 탄압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지만 그러나 국민들께서 또 조금이라도 어떤 의심을 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저희들 내부에서 여러 가지 그런 자정 조치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있었던 그 민주당 의원총회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건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어떤 그 앞으로 이제 수사 상황과는 별도로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라도 어떤 그 유감 표명이나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대해서는 좀 언급이 없었다고 하셨고, 하지만 이 당헌 80조 이 당직자가 이렇게 기소됐을 때는 일단 이 당무가 이제 중지되는 기소와 동시에 이제 정지가 되는 그런 규정인데 아예 그냥 자진 사퇴하는 게 낫겠다 이런 그 의견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정성호 의원이요. 네, 친 이재명계의 좌장입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민주당의 딜레마로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은 부패 비리로 기소를 당하면은 이제 기소당한 즉시 이제 당직이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은 기소됐기 때문에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건 원래 자동 정지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할 수 있다로 해서 사무총장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정지를 시킬 수 있다. 다만 3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정치 탄압일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당 사무총장이 어떻게 이제 적용할지에 대한 그런 이제 기준이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뭐 확인해봐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즉시 정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살려주려고 하면은 당무위를 열어가지고 그 살려내야 되는데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지되지 않게 당직을 유지시켜주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걸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지된 거는 부정부패, 그러니까 살려준다는 건 정지된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정지된 거는 부정부패거든요.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아니면 정치 탄압이면은 정지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살려줄 필요도 없어요.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정지된 걸 전제로 한 거고 정지됐다는 거는 부정부패라는 걸 또 전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걸 회의를 열어가지고 부정부패가 아니다. 그 정치 탄압이다 해서 다시 살려준다라고 하는 자체가 논리 모순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아니고 정치 탄압이라면은 그 김용 부원장의 지위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굳이 뭐 살리고 말고 이런 논란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근데 살리려고 보면은 이게 부정부패가 아니라고 또 해버리는 이런 논리 모순을 이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하나.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비호하는 것도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는데 이건 적극적으로 또 살려줘야 되거든요. 부정부패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고 정치 탄압이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을 민주당이 과연 자신 있게 국민들 앞에서 김용, 정진상은 부정부패 혐의가 아니고 정치 탄압이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당론으로 당의 의사결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 부담이 굉장히 클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도 이미 그 정진상, 김용 포함해서 또 그 이재명 대표를 계속 법적 이렇게 옹호하고 비호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부담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 정성호 우리 이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조차도 저런 말을 할 상황이 됐는데 더 나아가서 당에서 이 사람들 부정부패 아니거든요. 정치 탄압받는 거거든요. 결백한 사람, 결백하고 죄 없는 사람들인데 억울하게 정치 탄압받는 그거는 이렇게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 좀 어려울 거로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민주당 이제 당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그렇게 당헌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대선 자금으로 사용된 돈을 수수했다라고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증거도 없이 이렇게 공소장에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이게 정치 탄압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 김용 부원장하고 정진상 실장이 개별적으로 제가 보면 적시된 게 또 추가로 또 있거든요. 그 다른 부분이 이제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그거는 개인 비리로서 저희들이 뭐 방어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 후보 이제 경선 때 썼다든지 아니면 대선 본선에서 썼다라고 하는 돈을 그 목적으로 수수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전혀 증거도 없고 앞뒤 맥락도 완전히 사실은 생뚱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은 표적 수사다 혹은 기획 탄압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당내 기류는 그 두 가지가 혼재하기 때문에 끌어낼 건 끌어내고 그러나 함께 싸울 건 함께 싸우자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 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논의를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국민들도 저는 납득하실 걸로 그렇게 믿고요. 다만 이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카더라 그다음에 뭐 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놓고 누가 보더라도 석방된 사람이 갑자기 그전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검찰하고 거래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언제 피의자들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수사를 했습니까? 그렇게 큰 죄를 진 사람을 왜 풀어줍니까?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천화동인 뭐 메토 하는데 그 큰 돈을 김만배, 남욱, 유동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쭈물떡거리고 다 횡령도 하고 혹은 아니면 이득을 남겼다면 그분들이 주범 아닙니까? 그 주범은 풀어주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약간 이제 민감하다고 하는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는 요 모양새가 과연 정말로 검찰이 부패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것만 목적 딱 가지고 기획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말씀 거듭 드립니다. 예. 좀 오해가 있는 게 유동규 씨나 남욱 변호사나 검찰이 풀어준 게 아닙니다. 구속 기간이 끝났어요. 자동적으로 풀려 나오는 겁니다. 김만배 씨도 구속 기간이 끝나서 내일이죠. 24일이 내일인 것 같은데 24일이 구속 만료기 때문에 자동으로 풀려 나옵니다. 검찰이 도로 집어넣고 싶어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옛날 같았으면은 예를 들면 뭐 별건 수사 같은 걸 해가지고 이 사건과 관계해서는 구속 기간이 끝났는데 다른 사건을 또 엮어가지고 또 구속영장 쳐가지고 또 집어넣고 해가지고 계속 붙잡아놓고서 자기들이 그 원하는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 다른 건 몰라도 그 별건 수사는 이미 못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풀려났으면 검찰이 도로 집어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풀어줄 수 있어서 검찰 나오지 못할 사람을 검찰이 봐줘가지고 풀어줬으면 그런 거래가 있었다는 이모니 이런 이야기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그런 이야기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진술만 있다고 그러는데 진술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전에 이제 남욱 씨 같은 경우에도 어느 식당에서 뭐 식사하다가 얼마를 줬고 어느 케이스에 담아줬는데 옆방에 가서 뭐 돌아오더니 빈손으로 왔더라 이런 구체적인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도 돈을 전달한 날짜와 그날 그 주차장 위치 그리고 CCTV 주차차가 출입한 CCTV 자료 이런 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수사가 이제 곧 진행되겠지만은 성남시장 때 그 사건 그 사업 하나하나를 결정했던 그 서류들 문건들 그거 다 있는 겁니다. 법원이 지금 굉장히 우리 주목해야 될 게 거의 영장을 다 발부하거든요. 거의 다 발부합니다. 그것도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법원에서 이 검찰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을 거의 다 발부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술만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거의 인정할 본안 재판 가기 전에 예비 재판에서도 사실관계가 거의 50% 정도는 이미 인정된 상황이다라는 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렇게 법원이 인정할 정도 됐는데 내가 이거를 뭐 이렇게 부인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해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법원이 영장 발부를 했다고 하지만은 이번에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법원에서
이제 도주 우려,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외에 나머지 검찰에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검찰에서 기소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동규 씨나 이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른 건으로도 사실은 추가 기소가 가능한데도 검찰에서 거의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이 어떤 조직인데 저런 이제 아주 큰 사건의 주범들을 저렇게 풀어주어 가면서 결과적으로 끝처리에 조금 이렇게 추가로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 정도만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몰아가는지 정말 이건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수사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네. 그분이 영장 발부했을 때 증거인멸 또는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전제는 혐의가 소명됐다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다 이 범죄 사실 맞은 것 같다. 그런데 이걸 풀어주면은 증거도 숨기고 도망갈 것 같다는 겁니다. 혐의 사실 소명 안 되면요. 그 다음 단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느니 도망갈 우려가 있느니 이 단계를 넘어가질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 혐의가 소명됐다는 혐의가 없는데 무슨 도망을 가고 증거를 숨깁니까? 그 영장 발부를 한 사유서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명백하게 혐의가 소명됐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건 기본 전제죠. 아니 굉장히 이례적인 글이에요. 다른 데는 다 혐의가 소명이 되고 더불어서 다른 증거인멸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읽어보시면 돼요. 뭐 해석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아니 혐의가 조 의원님은 이제 논리적으로 그것이 연결이 되는 거다. 상식이죠. 당연히 연결되는 거다. 그런 아니, 혐의가 없는데 왜 도망가며 증거를 명시하지 숨깁니까? 않았다. 뭐 이런 양 의견이 이제 양측 의견이 좀 맞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얘기했다고 보고 다음 주제에 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좀 국정조사 문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을 좀 이 접점을 이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내일 의원총회를 한다는 거죠? 의총을 하는 이유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견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의총도 한번 하고 해서 수사 끝나고 난 뒤에 후속 조치를 위해서 국정감사 조사가 필요하다면 그건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반점 열어놓았는데. 네. 그걸로 일단 결론이 났는데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시기를 또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 이제 이게 예산안 경찰 수사 종결이 아니라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때쯤이면 경찰 수사도 아마 거의 종료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산안 처리 내년 그 나라 살림이 이 일 때문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의미 때문에 예산안 처리라고 이제 시한을 또 언급을 한 것인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운 표현을 했었으니까 이제 의원총을 열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 민주당하고 다시 대화를 해도 되겠는지 아마 그거 물어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보도를 보면 일부에서는 그건 뭐 당론 아니지 않느냐라는 뭐 주장이 우리 당 의원들 가운데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차이 없는 것 같고 또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무조건 24일 날 그 못 박아가지고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하는 것이 그래 되면은 이제 협상의 여지도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24일 날 의결 처리한다고 해서 바로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은 좀 걸리는데 그보다는 저는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이 저렇게 단독으로라도 쫓기듯이 저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경찰 수사를 통해서 사건 전체의 전모가 드러나기 전에 정치적으로 아주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세월호 때 그랬던 것처럼 이 사건의 성격 규정하고 낙인 찍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정부에게 있고 하는 걸 갖다 딱 못을 박아 놓으려고 그래서 나중에 수사 결과 경찰 수사 결과가 그거하고 안 맞으면 이거 부실 수사라고 그러고 또 재수사하라고 그러고 특검하라고 그러고 세월호 그랬거든요. 똑같은 수사 처음에 수사한 거가 자기들 결론에 안 맞다고 해서 다시 수사시키고 특검하고 감사하고 다 해도 똑같은 게 나왔는데 그래서 거의 수사나 조사 10번 가까이 하고 국민 혈세가 몇 천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걸 또 반복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와 관계없이 일단 그걸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또 의심도 들고 이제 유족들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 수사와
이 국정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동시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유족도 있었다고 저희가 이제 들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진상규명에 국정조사가 혹시 도움이 될까 하는 일말의 기대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걸 아시면은 경찰 수사를 빨리 되도록 제대로 되도록 힘실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 유족들도. 그럼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일단 그 예산안 그 처리를 한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는 거, 그 원칙론적으로는 좀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신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는 진정성을 보여달라 그런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어차피 모레 24일 날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가 돼도 한 2주간 정도 자료 수집이나 자료 요구 기간이 걸리고요.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되는 날까지 정도만 예산안이 처리가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뒤에 12월 중순경에 국정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입장이 다르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11월 24일 모레 처리를 안 하고 질질 끌면 예산안도 처리를 안 해주면서 이것도 안 한다는 식으로 어깃장을 놓아가지고 이거를 막 이제 제가 볼 때는 원천적으로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진정성이 있으려면 저는 당연히 딱 담백하게 하고 시기적으로만 예산 처리 이후에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면 되는 문제고요. 오늘 특히 유족들께서 기자회견을 공식적으로 최초로 하셨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요구하신 게 국정조사를 당장 해달라, 책임자를 처벌해달라,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무엇보다 몰라도 유족들의 이 첫 번째 일성 국정조사를 해달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슨 정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1월 24일 날 이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고요. 함께 시기를 예산안 처리 이후에 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보면 국민들한테 약속을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여당에서도 저는 받아들이실 것으로 기대하고요. 뭐 저희들도 다른 어떤 꼼수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국민적으로 관심사이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담백하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여야 양쪽에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쪽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시기와 관련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이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뭐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조사의 목적도 있죠. 진상규명은 사실 진상규명은 도움 안 되고 후속 처리 예방 대책 이런 걸 위해서 국정조사는 도움이 된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국민의힘 의총도 있고 그러니까요. 24일까지 목요일까지 좀 어떻게 이제 이게 진행이 됐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뉴스 시작 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첫 예선 경기를 이틀 앞두고 서울시가 광장 사용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네, 서울시입니다. 네, 서울시가 허가 결정을 내렸군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2시간 전쯤에 응원단 붉은 악마가 이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을 펼치도록 광장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라면 4년 주기로 열리는 평범한 행사인데 불과 3주 전에 이태원 참사를 겪은 터라 지자체의 고심이 크는데요. 결국 우리나라 첫 예선 경기를 이틀 앞두고 서울시가 조건부로 허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조건은 야간 시간대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동선 관리,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입니다. 이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뿐 아니라 관할인 종로구청 심의도 받아야 했는데요. 어제 종로구가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하다면서 계획서를 반려했는데 오늘 재심의를 했고 통과시켰습니다. 수정된 안전관리 계획을 보면 안전 관련 대책이 보강됐습니다. 주무대를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동상 뒤편 육조광장 쪽으로 옮깁니다. 동상 앞에 주무대가 설치되면 전년 이순신 동상과 사이에 인파가 몰려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안전관리 인원도 기존 150여 명의 2배 수준인 300여 명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이 붉은 악마 측은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면서 모두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응원을 펼칠 예정이고 무엇보다 안전관리 계획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시도 혼잡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행사 종료 시까지 광화문 광장과 가장 인접한 세종문화회관 정류소는 안전을 위해서 임시 폐쇄합니다. 이 정류소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은 모두 무정차 통과시킵니다. 이 지하철 5호선도 광화문역의 이 혼잡 수준을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면 무정차 통과하게 할 예정입니다. 사용 허가가 나면서 광장 응원은 대표팀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가 예정된 모레 24일과 28일, 12월 2일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노동계가 이번 주부터 잇따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당장 모레부터 화물연대 총파업과 철도노조의 태업이 시작되면서 물류, 운송 대란이 재현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보도에 김연아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개정안은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고 파업 관련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건데 경영계는 원청이 수많은 하청노조와 교섭할 수는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노동권의 확대,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 민주노총은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농성투쟁과 더불어 의제별, 가맹별, 대국회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산하단체들도 줄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건설노조가 먼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고 24일 0시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을 시작하고 철도노조도 준법 투쟁에 돌입합니다. 30일에는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운행을 맡은 서울교통공사노조, 다음 달 2일엔 철도노조가 본격적인 총파업을 예고해 물류와 운송이 마비될 위기입니다. 여기에 25일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와 대학, 보건의료, 서비스연맹 등 6개 산별노조 비정규직 20만 명이 파업합니다. 물가 폭등 시대에 1%대 임금 인상안으로 비정규직을 우롱하는 정부와 교육감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연대 총파업까지 겹치면 우리 경제에 헤어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됩니다. 국민 생업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산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대체 수송 차량 투입과 제품 선출화 등 비상 수송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높이면서 세계 경제가 급격히 둔화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내년 성장률이 2.2%까지 주저앉을 것으로 봤는데요. 우리 경제 역시 여파를 피하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안 그래도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문제 등으로 고물가에 신음하던 세계 경제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원자재 값이 폭등하며 물가가 치솟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서둘러 기준금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The FOMC is strongly resolved to bring inflation down to 2%, and we will keep at it until the job is done. 고물가와 기준금리 급등은 결국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3.1%에서 내년엔 2.2%로 주저앉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4년부터는 완만히 회복하겠지만 유럽과 북미, 남미의 경제 회복은 더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내 경제 성장률은 내년과 내후년엔 2%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길어지는 고물가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마저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니요, 경기 침체는 이제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 정도 고금리를 버티기는 어렵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나 금융위기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외환위기 수준까지 내려갈 거냐? 지금 분위기로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 다만 현실로 다가온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OECD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가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선 물가 대응이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향해선 재정 건전화를 지속해야 한다며 고물가 대응과 급격한 고령화 대비 차원에서 국회가 재정 준칙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우리 경제 뇌관으로 꼽혔던 가계부채가 역대 두 번째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서 내야 할 카드 대금을 합친 빚은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소위 은행 빚이 지난 석 달 동안 3천억 원 줄었습니다. 쌓여가던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한 건 지난 1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부지런히 빚을 갚아가고 있는 겁니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는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계 신용 상황이 연착륙을 판단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대체로 안정적이다라고. 전세 수요가 여전해 주택담보대출은 6조 5천억 원 늘었지만 신용대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예금은행과 달리 기타 금융기관은 신용대출이 늘고 대출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보험회사나 증권사 등으로 대안을 찾아 나섰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차주들이 제2금융권으로 지금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자를 못 갚는 차주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가계 부채가 조금 더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신용카드 사용도 크게 늘었습니다. 석 달 동안 2조 5천억 원 증가해 갚아야 할 카드 대금을 합친 3분기 가계빚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로 앞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금리가 오르는 지금의 추세는 대출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금액이 확정된 가운데 납세 대상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최근 깡통 전세 피해가 늘면서 대책도 내놨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될 분들이 상당히 그 숫자가 늘어났어요. 네, 30만 명이나 늘었죠. 예. 122만 명이니까. 이 종부세는 사실 이제 일반인들하고는 또 좀 별로 관련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네. 많을 것 같은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개념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종부세 부과 기준이 이제 공시가격 기준으로 11억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개 11억 정도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한 채당 평균 가격이 약 10억 5천에서 11억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4명 중에 1명이 네. 종부세 부과. 4-5명 중에 1명은 네. 서울에선 종부세 내야 된다. 네, 종부세를 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전체 집을 가진 인원이 1,5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122만 명, 그러니까 한 8% 정도가 종부세 부담이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종부세를 내는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좀 부담으로 예. 다가온 것으로 보이고 또 통계를 보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5년간 집값이 약 37% 올랐는데 종부세는 한 1000% 올랐다 이런 그 기사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오른 것, 국민 소득이 오른 것은 한 13% 올랐는데 그러니까 세 부담이 좀 급격하게 한 지난 5년간 올랐다는 점에 대해서 예. 뭐 일부는 조세 반발이랄까 예. 뭐 그런 저항의 그런 움직임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종부세 대상 그 인원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만 인원으로 네. 따져보면은 이게 과거에 이제 이 고가의 주택을 가진 그 일부 사람들만 내는 세금이다 했는데 이번에는 부자들만. 늘어났다. 네. 하지만 1인당 부담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게 한 108만 원 정도로 되는데요. 이게 한 120 정도에서 좀 줄어든 걸로 보면 예. 이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좀 줄었다. 예. 근데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종부세의 그 공시가격 기준이 11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한 14억 정도로 이번에 좀 부담을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11억에서 14억 정도 있는 분들이 기본 공제를 못 받게 됐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좀 세 부담이 조금 늘었다.
과거보다. 예. 그다음에 오히려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세부담이 줄었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 그 소위 1주택자라든지 이제 그 11억에서 14억 정도 있는 실제로는 12억 원에서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15억 원 사이에 있는 분들이 네. 조금 이번에 그 부과를 받고 나서 다소 좀 놀랐다고 합니다. 예. 네,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다.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을 조정을 하려면은 네.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네. 그건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가 이미 공정시장의 가액 비율, 이게 이제 그 세율을 결정하는 과표를 그 계산하는 그런 그 핵심 지표인 거죠. 네. 네. 이 핵심 변수를 조정함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1인당 부담액은 이제 떨어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그나마 좀 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은 이제 여야 간의 이 입법이 이게 확정이 안 됨으로 해서 이렇게 벌어졌고요. 예. 공정가액 그 비율이라고 그래서 예. 이 비율이 이번에 95%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당초대로 하면 이걸 60%로 좀 낮췄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나마 세금이 좀 줄어든 이유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뭐 현실화율 같은 경우는 낮추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71.5%가 그대로 좀 적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정부 여당은 2020년 수준으로 좀 이제 다시 환원하겠다. 네. 이런 이제 목표와 발표를 했었는데 예. 뭐 이를 좀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들도 지금 우리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 요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올해 들어서 이제 이 아파트나 주택 가격은 이제 내려가는데, 그렇죠. 종부세 자체는 올해 내려간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 매기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1월 1일 기준에. 예, 1월 1일 그러니까 기준이니까. 작년에 17.2%가 올랐으니까 예. 또 그 작년에는 19%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이제 부과 기준이 공시 가격은 그대로인데 실거래 가격 이걸 역전이라고 그러죠. 네. 이것 때문에 또 불만을 갖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예, 실거래가가 공시 가격보다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 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실거래가나 최근에 이제 추세를 좀 감안해서 네. 지금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가 이제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최소한 하여튼 낮추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겠다. 네. 이게 지금 아직 그 최종 그 방안이 발표된 건 아니죠? 네, 최종 안이 나온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일단,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고요. 첫 예. 번째는. 그리고 이제 추경호 장관이나 이제 이런 소위 이 과세 당국 경제부총리가 네. 좀 말을 제가 볼 때는 예. 조금 그 여야 간에 지금 뭐 국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건 야당인데 예. 야당과의 사전에 충분한 조율 없이 예. 이런 게 나옴으로 해서 사실은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죠. 물론 이제 야당은 부자 감세다. 네. 저도 뭐 국회와 이런 쪽에서 토론을 할 때 여러 번 갔었습니다만 이게 너무 극과 극으로 아주 다릅니다. 시각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오래 갈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지금 정책적 조율을 거쳐서 입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뭐 오늘 이제 공청회에서 이제 이 수정 방안을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달 네. 중으로 최종안이 지금 그 확정해서 발표할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공청회를 한다고 이게 자문위원회라서 예. 이건 이제 야당의 정책 방향과는 관계가 없죠. 예. 그러니까 여당의 안을 지금 내고 있는 공청회 과정이고 예. 뭐 이 공청회 과정에서는 이 공동주택 가격 구간별 현실화율 추이 이런 것들이 이미 발표가 돼서 네. 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어쨌든 2022년 뭐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69.4%에서 본래 70%로 가는 건데 이걸 68%로 좀 낮추겠다. 네. 이런 안이 되어 있고요. 또 15억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년에는 이제 84.1%인데 75.3%로 좀 낮춘다. 그만큼 이 계획대로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발표한 대로 지금 자문위회가 검토한 대로 된다면 내년에는 좀 세 부담이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임대차 제도 개선책을 내놨어요. 네.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다시 한번. 예, 크게 세 가지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주 확정된 건 아니고 뭐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이 제도는 주거약자나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예. 좀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세 가지가 이제 우선 첫 번째는 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인을 받고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하는데 이 경우에 그 중간에 그 나쁜 집주인이 지금 도표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만 어쨌든 세입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입자의 정보 확인권이 이번에 좀 신설된 거는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예. 네, 왜 그런가 하면 그 세입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어떤 계약을 할 때 중개업자나 임대인의 말만 듣고 했어야 됐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면 임차인이 체납 정보라든지 또 선순위 그 채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도 집주인이 거절을 하면 뾰족한 방법이 없었어요. 예. 이 부분이 좀 개선됐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사실은 그 다음 날 이 대항력이라고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다른 후순위 그 채권자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데 네. 이 나쁜 집주인들이 이걸 악용을 합니다. 예. 그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는 걸 이용해서 그 전날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든지 근저당을 설정해버리게 되면 예. 사실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소액 임차인에 대한 규정이 이번에 또 신설된 거는 바람직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이라고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이제 1억 5천까지였는데 네. 사실은 서울의 한 채당 전세 가격이 거의 5, 6억씩 하는 걸 보면 이게 안 맞아요. 이걸 1억 6,500으로 올렸고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되었을 때 최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조세 채권이나 다른 채권보다 가장 우선해서 그 임차 보증금을 확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5천만 원이었는데 이걸 5,500만 원으로 예. 이렇게 좀 높인 거.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방향은 오르나 네. 제가 볼 때는 1억 6,500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억 정도로 올려서 소액 임차인들이 더 보호를, 그다음에 5천만 원까지만 확보하는 걸 5,500까지로 되어 있는 걸 저는 한 1억 정도로 올려야 예. 소위 말하면 무주택 서민이나 주거 약자가 보호를 받지 않을까, 예.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않을까, 예.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이제 이 세입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거는 이제 상당히 좀 전향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전향적이죠. 예, 예. 근데 이 세금 체납 여부를 이제 공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도 어떤 그 정당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할 때는 그 거부할 수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러니까 뭐 외국에 있거나 네. 또 뭐 정당하다는 게 좀 애매하죠. 예. 네, 어쨌든 거부했을 때는 또 그게 인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정보 확인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요청이죠. 예. 요청을 해도 임대인의 이유를 뭐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한다면 네. 여기에 따른 어떠한 위약이라든지 처벌이나 강제 조항이 이번에 시안에는 좀 없어요. 예. 이거는 좀 이 제도의 실효성이랄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처음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시행에 들어가서는 이 강제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걸 지키지 않은 임대인, 네. 집주인에게는 처벌 규정도 들어가야 예. 이 제도가 좀 실효성이 높지 않을까,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 제도가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 지금 상황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그 거래량이 현저히 좀 떨어지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좀 그 편차는 있습니다만 이제 이 가격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그 그렇죠. 아파트 단지도 좀 네. 많이 나오고 있죠. 현재 네.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예. 그러니까 지난 2014년부터 올랐던 집값은 이제 올해 정확하게는 이제 4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본격 하락은 여름,
그러니까 7, 8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이 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부터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세종이나 대전을 거쳐서 수도권 그리고 서울 또 강남의 중심마저 내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또 하나 특징은 전세 가격과 이 매매 가격, 그러니까 집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 현상. 그 와중에 이제 거래 절벽, 거래 실종, 빙하기라고 하죠. 거래량이 전국적으로는 거의 뭐 반토막이 났고 서울 같은 경우도 보니까 거의 8분의 1, 70% 이상 쪼그라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 부동산 경기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 그런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두 번째는 지금 그동안 쌓였던 집값의 거품이 좀 빠지는 과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본격적인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전조라고 하시면은 본격적인 침체 국면이라 하면 앞으로 이 하강하는 가격이 이 내려가는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건 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미국발 금리 급등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이제 침체되고 이 경기가 침체 내지 불황되면 자산 시장, 우리 부동산도 이제 자산 시장 코주브라고 그래서 코인, 주식 다 내렸잖아요. 이제 부동산만 조금 버티고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까지 하락이 확산 전이 되었다. 이렇게 우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언제쯤 상승이 좀 종료가 되고 금리와 채권 시장이 좀 물가가 안정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 다른데 현재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년까지 정도는 어쨌든 경기 침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경기 침체와 고물가 현상이 나타나서 결국 내년까지는 부동산 시장도 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비교적 낙관적이죠. 두 번째는 거품으로 보면 이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 경기 침체.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97년 말에 기억하죠. IMF 외환위기.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한번 리뷰를 해보면 한 3, 4년 내지 4, 5년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집값이 한 6, 7년간 과도하게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집값의 하락폭이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3, 4년을 넘을 수도 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연구자들이나 학자에서 나오는 예상인데 현재 저는 볼 때는 뭐 하여튼 중간 정도, 한 2, 3년 정도는 집값이 좀 하락하고 좀 거품이 빠지는 과정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몇 % 정도 빠져야 거품이 빠지는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거는 뭐 과거의 통계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평균 35% 고점 대비 빠졌습니다. 지금 잠실이나 목동이나 이런 지역들 마포 같은 걸 보니까 한 20, 3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25% 정도 빠진 곳은 추가로 10% 정도 더 빠질 여지는 있다. 그리고 최고로 많이 빠진 곳이 사실은 강남 불패라고 하지만 강남의 재건축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30에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대 50%까지 빠졌기 때문에 저는 뭐 경착륙 급작스럽게 빠지는 이런 현재로서는 확률이 한 30% 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가장 많이 빠지는 곳은 최대 50%까지 장기간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3년 정도 하락할 수가 있고 최대 50% 정도 빠지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 평균에서 보면 한 35% 정도로 거품이 이미 한 25% 빠진 곳들은 한 10% 정도 빠지면 실수요자라면 뭐 좀 저울질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면 부상에서 회복 중인 손흥민 선수가 모레 우루과이와 결전을 앞두고 가볍게 헤딩 연습을 해 출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준비는 끝났다며 밝혀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범국 기자입니다. 손흥민이 트래핑 훈련 중 머리로 공을 받아냅니다. 공이 다가오자 반사적으로 움직인 것인데 부상 이후 처음입니다. 가벼운 터치였지만 수술을 마친 부위가
회복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장난을 친 정도라고 평가했지만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분명합니다. 손흥민은 실제 SNS에 자신의 광고 장면을 올리면서 준비는 끝났다. 가장 큰 꿈을 좇을 시간이라고 적었습니다.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동료들도 캡틴의 1차전 출전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기사나 이런 걸로 접했을 때보다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커지는 기대감 속에 우려도 여전합니다. 아나 골절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6주에서 8주 정도 쉬어야 하는 심각한 부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일 다쳤던 손흥민이 불과 3주도 되지 않아 첫 경기에 나설 수 있을지. 벤토는 목요일 오후 10시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네, 월드컵 같은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베스트 11뿐만 아니라 벤치의 선수들도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수들은 그라운드 바깥에서도 상대 선수를 분석하며 1분을 뛰더라도 한 팀으로 뛰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쳤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김동민 기자입니다. 벤투호의 중앙수비 자원은 모두 4명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중앙수비 오른쪽, 김영권 선수가 왼쪽에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부상이나 경고 누적으로 못 뛰는 돌발 상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발로 나오지 못하더라도 모든 선수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 공격수들이 슈팅을 어느 발로 더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지 드리블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거를 계속 보면서 준비를 하는 편이고요. 또 언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벤치에 있는다고 해서 마음 편히 본 적도 없고. 티아라 소영과 결혼한 새신랑 중앙 수비수 조유민 선수는 1분을 뛰더라도 팀을 위해 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에게 1분이라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할 것이고 팀을 위해서 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첫 상대 우루과이는 빠르고 강합니다. 그러나 경기 시작 15분 정도 상대 예봉을 잘 막아낸다면 선전할 수 있습니다. 벤투호의 유럽파 미드필더들과 공격수들이 공격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90분을 뛰든 1분을 뛰든 하나의 마음이 되어간다는 것이 원팀 벤투호의 시너지를 높이는 큰 힘으로 보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문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